아우 와. 중국 광둥성에서 열린 중국 최대의 에어쇼인 주하이 에어쇼는 서울 에어쇼와 같은 나이인 1996년부터 시작됐는데 올해는 특히 중국이 야심차게 내놓은 최신의 첨단 무기가 대량으로 선보였습니다. 중국 최고의 스텔스기 젠35A에서부터 YY-20 탱커 그리고 제니12 주하이의 하늘을 날았습니다. 중국 최대의 에어쇼, 그러나 창대했던 시작과는 달리 결과적으로 초라하고 부끄러운 막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번 에어쇼를 통해 중국의 항공전력이 이미 미국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자평과는 달리 중국산 무기들의 태생적인 문제, 조악한 복제품이란 사실이 알려졌고 실제 실전 성능에 대한 실상이 알려지면서 세계적 사기극이란 조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큰마음 먹고 중국까지 보낸 수호이 57마저 상품화가 덜 된 시제기 수준의 품질이란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이래저래 문제가 많은 에어쇼였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중국 주하이 에어쇼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주하이 에어쇼 논란의 시작은 러시아가 보낸 수호이 57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보낸 수호이 57은 2012년 제작된 네 번째 시제기였는데요. 개발을 끝낸 지 10년이 넘었지만 러시아에서부터 중국까지 7,000km를 자력으로 비행한 것은 처음일 만큼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베일에 쌓인 전투기였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한 부품 수급부터 생산 라인 문제까지 양산이 불가능에 가까운 기체였지만 러시아로서는 이번 중국 에어쇼를 통해 수출 활로를 모색하고자 했는데요. 러시아는 수호이 57을 홍보할 좋은 기회였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러시아와의 유대 관계를 과시하면서 수호이 57에 들어가는 독일제 부품 상당수를 중국제로 교체하기로 합의한 뒤라 세상의 자국의 기술력을 뽐낼 좋은 기회였습니다. 의도만 보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었는데요. 그러나 중국산 부품은 형상만 같을 뿐 본래 독일산 부품의 내구성을 따라올 수 없었고 누더기와 다름없는 기체의 완성도를 목격한 내외신 언론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해외 무대에 자국 제품과 기술을 홍보하자고 했던 러시아와 중국의 무리수는 국제망신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공개한 수호이 57은 양산품이 아닌 시제품으로 질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천조각을 리베스로 덧댄 것 같은 외관은 부족한 마감 처리로 많은 의혹과 논란을 부추겼는데요. 이에 반해 중국이 내놓은 젠35는 최소한 외관상으로는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이 주하이 에어쇼에 선보였던 젠30A의 성능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구군을 걸고 자체적으로 야심차게 독자 개발했다는 홍보 문구와는 달리 젠35A는 미국의 F-35와 쉽게 구분되지 않을 외형에 내부 설계까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습니다. 젠35A는 개발 목표부터 미군의 F-35를 겨냥했으며 과정에서도 F-35의 사양을 상당 부분 베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실제로 공개된 모습에서 F-35와 F-22의 설계 특징을 모방한 흔적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헷갈릴 만큼 빼다 박은 젠35는 레이더 배치 등의 외관부터 계기판, HUD 등 전투기 내부의 배치까지 F-35를 그대로 따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중국 항공전력의 영원한 난제 엔진 개발이 또 발목을 잡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젠35A에 장착한 WS-13이 엔진은 아직 신뢰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출력과 성능이 불안정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현재 5세대기를 만들고 있는 국가들은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일정 수준의 완성도를 갖추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이렇게 허비한 시간이 의미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만큼 5세대기의 기술적 허들은 매우 높은 편이고 4세대 전투기를 오랫동안 만들어온 국가들조차 많은 난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시간과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모방과 기술 도둑질이란 편법을 택한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토록 따라잡고 싶었던 F-35의 성능에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고 4.5세대기인 한국의 KF-21과도 비교 우위라 장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문제점은 다른 기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CH-7은 중국이 개발한 대형 스텔스 무인기로 정보 수집, 정찰, 감시 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스텔스 설계로 적의 방공망을 회피하여 깊숙한 지역까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장에서의 운용 경험이 부족하다는 단점 외에도 전자전에서의 취약성이 드러나며 생존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젠35가 미국의 F-35를 카피했다면 HQ-19 지대공 미사일은 미국의 사드를 흉내낸 요격 시스템입니다. 중국이 개발한 이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은 대기권 안팎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개념상 미국의 사드 시스템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흉내내 만들었다고 해서 HQ-19의 성능을 무조건 깎아내릴 순 없습니다. 이번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되었지만 이미 중공공군에서 작전에 사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HQ-19의 요격 범위는 최대 3,000km에 달하며 재진입 탄두를 포함하여 해당 범위 내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9년에 첫 시험 비행 성공으로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이 방식의 개발에 성공한 국가가 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실험을 통해 고도 200km 이상의 요격과 초당 최대 1000m의 상대 속도 등 성능을 검증했습니다. 이번 에어쇼에서 중국이 HQ-19를 공개한 것은 본격적으로 수출 시장에 내보내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인데요. 중국은 그들의 우방이라 할 수 있는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와 같은 주요 고객을 넘어 신흥시장, 특히 중동 지역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중국 방산 제품은 한국과 많은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UH-60 블랙호크를 모방하여 개발된 중형 다목적 헬리콥터 해올빈지-20 역시 주하이 에어쇼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10톤의 랴오닝호 항공모함을 비롯하며 고도 4,000m 이상의 위치에서 운용할 수 있어 미국산 시코르스키 UH-60 블랙호크 헬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역시 기술을 모방했다는 점에서 원본 모델인 블랙호크에 비해 성능이나 신뢰성, 내구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으며 실제 운용 경험이 부족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번 에어쇼에서 보여주겠다고 자신했던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H-20은 갑자기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항공굴기를 천명한 이래 막대한 지원으로 민항기는 물론 전투기 기술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에어쇼 역시 중국 항공기술력을 띄우기 위해 개최된 것이며 중국 언론은 공산당 당국의 입맛에 맞게 본격적인 항공굴기, 군사굴기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공적인 에어쇼 결과를 자평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야심작이 해외에는 통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많다라며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우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전투기 라인업은 대부분 1990년대 후반 시작된 프로젝트로 기술 선도 국가와의 정당한 기술적 협업 없이 백기기와 훔치기 그리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이어진 복제품 만들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즉 사양은 거의 따라잡았고 외형도 말끔하지만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신규 진입자인 만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라며 앞으로 수십 년간 사고가 나지 않아야 함은 물론 실전에서 성능을 인정받아야 도입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지보수 수리정비, 조종사 교육 등 다양한 장벽도 존재합니다. 전투기는 한번 수출되면 대략 30년 정도 운용되는데 이 기간 동안 유지보수 정비 등 수출국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MRO 지원을 해본 적도 할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많은 국가가 중국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보이며 서류상의 약속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투기는 조종사 양성에 많은 경험이 필요한데 이 또한 걸림돌입니다. 항공 분야 관계자의 말을 빌자면 중국산 전투기의 가격이 아무리 저렴하다 할지라도 정비, 교육, 안전 등 고려할 요소가 많다라며 중국산 전투기의 수출 가능성이 당분간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하이 에어쇼는 중국의 발전된 방산기술 홍보를 위해 개최된 국가적 행사였음에도 시장의 반응과 전문가의 평가는 차갑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변신 중인 중국의 이러한 군사력 증강은 한국의 안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역시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할 텐데요. 우리가 안이한 자세로 KF-21의 양산은 물론 성능 개량에 게을리한다면 장기적으로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중국산 전투기의 경쟁력에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독보적인 방산 강국에 위치해 있던 러시아의 전투기가 이제는 기술력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한국산 전투기에 자리를 내어준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곧 글로벌 시장에서의 일전을 앞둔 한국과 중국의 전투기 경쟁에서 승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2일 중국 전투기 완패 영상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KF-21을 무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스텔스 성능입니다. 자신들이 개발한 제니10과 젠35는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한국의 KF-21은 4.5 세대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전투기가 더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KF-21의 내부 무장창과 완벽한 스텔스 성능은 KF-21EX로 명명된 블록 3 단계에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부 무장이 가능한 제니10과 젠35가 일부 스텔스 성능에선 다소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간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레이더 기술의 차이입니다. 즉 상대가 스텔스 성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이 있거나 비록 아군의 전투기가 스텔스 성능에서 다소 열세일지라도 적군의 레이더 성능이 떨어진다면 이러한 차이는 얼마든지 상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KF-21은 A사 레이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질화갈륨 소자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여 갈륨 비소 소자를 활용한 레이더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화갈륨 소자는 갈륨 비소 소자보다 더 강력한 출력을 낼 수 있으며 열에 강하기 때문에 냉각 장치의 부피를 줄여 레이더 크기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질화갈륨 소자를 국산화하여 레이더 모듈에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각종 제재로 인하여 질화갈륨 소자의 수급과 개발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중국의 전투기가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우수한 레이더 성능을 기반으로 얼마든지 중국의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면 마치 어떤 레이더도 모두 피해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사 레이더는 충분히 스텔스 전투기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대역의 레이더 전파는 제 아무리 뛰어난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더라도 탐지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 한국은 레이더 기술 측면에서 중국에 앞서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제니10과 젠35를 얼마든지 조기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은 한국 전투기의 엔진 문제를 약점으로 지적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중국의 허장성세입니다. 중국 언론은 KF-21에 사용하는 F414G 400K의 성능을 문제 삼아 제니10은커녕 젠35보다 더 떨어지는 기동성을 갖추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정작 중국이 자랑하는 젠35의 최고 속력과 엔진 출력은 KF-21과 비교하여 그다지 특출난 장점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맹점입니다. 젠35에 장착된 엔진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WS-19 엔진으로 WS-19 엔진은 F터버너를 사용할 경우 약 24,000파운드의 출력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중국이 무시하는 F414 엔진의 출력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KF-21과 젠35 모두 두 개의 엔진을 장착한 쌍발 전투기인데 각각 F터버너를 사용하게 되면 KF-21은 44,000파운드, 젠35는 48,000파운드의 추력을 낼 수 있는데요. 엔진 자체의 성능 수치 차이가 크지 않은 것도 중국의 억지스러운 주장을 우습게 만들지만 4,000파운드 이상의 출력을 더 낼 수 있는 젠35의 최고 속도는 마 1.8로 KF-21과 동급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KF-21이 4.5세대 전투기로서 7.7톤 수준의 무장을 장착하고 임무에 투입하는 반면 젠35는 5세대 스텔스기이자 함재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내부 무장창에는 겨우 2톤 수준의 무장만 가능하며 외부 무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KF-21보다 3톤 이상 가벼운 중량으로 비행한다는 점입니다.
엔진의 출력이 조금이나마 더 앞서는 데다가 내부 무장만 사용할 경우 한국보다 더 가벼운 무게로 비행하는데 정작 최고 속도는 동일하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중국 전투기 엔진은 수치상의 제원만 높게 나올 뿐이며 실제 성능은 한참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중국이 엔진의 성능을 핑계로 KF-21을 폄하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억지인 것입니다. 게다가 F414 엔진은 한국의 KF-21 이외에도 F-18EF 슈퍼호넷과 자스-39 그리펜 등 다른 기체에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성능 검증이 완료되었지만 중국이 자랑하는 WS-19는 이제 겨우 젠35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실전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단점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최신 엔진인 WS-19조차 신뢰성이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 이보다 이전에 개발된 WS-10C, WS-15 계열의 엔진을 탑재한 제니10의 엔진 신뢰성은 말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중국의 억지 주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은 한국 전투기에 무장 체계를 두고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투력 측면에서 중국보다 열세에 놓여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제니10 등의 전투기에 사용하는 공대공 미사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거리를 보유한 미사일은 사거리 200km 수준의 PL-15와 300km 수준의 PL-21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장거리 미사일이 없다는 중국 측의 주장과 달리 이미 2024년 5월에 미티어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은 유럽이 개발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정확한 최대 사거리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수의 군 전문가들은 최대 300km 수준의 사거리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수치상의 제원만을 놓고 보면 중국의 PL-15, PL-21과 비교해서 절대 부족한 사거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자체 기술력으로 미티어와 동일한 덕티드 램제트 기술을 활용한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KF-21의 사거리를 지적하는 것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PL 시리즈는 고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성능이 좋지 못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왔는데 제 아무리 미사일의 하드웨어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조준하고 유도할 소프트웨어 성능이 부족하면 미사일은 제대로 된 교전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 전투기가 PL-15를 달고 출격한다면 오히려 한국 전투기가 더 먼 거리에서 뛰어난 에이사 레이더를 기반으로 미티어 미사일을 통해 적을 분쇄하는 교전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의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국은 젠10을 KF-21과 비교하는 어리석은 주장을 일삼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5세대 전투기조차 객관적인 지표에서 KF-21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의 20년 전에 개발된 4세대 전투기를 두고 KF-21과 비교한다는 건 군사 전문가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역시 달라도 달랐습니다. 젠10에 에이사 레이더 등을 장착하고 나름의 4.5 세대로 분류되는 젠10C는 보유 수량 측면에서 중국의 주력 전투기로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젠10C는 수치상으로 최대 28,000파운드를 낼 수 있는 엔진을 하나만 장착한 단발 전투기이기 때문에 두 개의 엔진으로 44,000파운드급의 출력을 낼 수 있는 KF-21보다 한참 떨어지는 엔진 성능을 보유하였으며 11개의 하드포인트에 5.6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 12개의 하드포인트에 7.7톤의 무장을 장착하는 KF-21보다 전투 효율이 한참 떨어집니다. 또한 제니10과 젠35의 엔진 분량의 시발점이 젠10이라는 점에서 수치상의 성능보다 더욱 떨어지는 성능이 구현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중국은 소련 이외에 국경을 맞댄 강대국이 없었던 특성상 육군보다 해군과 공군에 많은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던 한국은 해군과 공군보다는 육군에 더 많은 비중을 둘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작전 환경의 특성은 한국이 항공기 분야에서 다소 후발주자로 출발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앞서 나간다고 생각했던 전투기 분야에서 KF-21이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중국은 여러 이유를 빌미로 KF-21의 성능을 더욱 폄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최적의 전투기로 KF-21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블록원을 넘어 계속해서 발전하는 KF-21이 중국의 패권 야욕을 저지하고 한국의 안보를 수호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28일 중국 미얀마 영상입니다.
중국이 미얀마 군부에 전투기를 판매하려 했다는 사실에 국제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사정권이 집권한 미얀마는 민주주의 억압과 인권 침해로 악명 높은 국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러한 군부 정권의 전투기를 제공한 중국의 행위는 국제 규제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중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미얀마 정부조차 중국산 전투기를 거부했다는 소식에 서방 세계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이 미얀마에 판매한 전투기는 FTC-2000G라는 모델로 반군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전투기가 필요했던 미얀마 군부가 현실적으로 가장 싸게, 가장 빨리 도입할 수 있는 기종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JF-17과 비슷한 포지션이지만 놀라운 점은 가격이었습니다. 레이더와 정밀 유도 무기를 모두 갖춘 풀옵션 모델을 기준으로 대당 가격이 850만 달러, 한화 113억 원에 불과했는데요. 4세대급 성능을 가진 신형 전투기가 대당 850만 달러에 나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는 JF-17과 비교했을 때 7분의 1 수준이며 세계 최강의 경공격기로 불리는 한국산 FA-50과 비교해도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가격이었습니다. 가성비에 혹한 미얀마 군부는 2022년 6대를 인수해 2023년 11월부터 작전에 투입했는데요. 이때부터 처참한 성능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FTC-2000G는 JF-17보다 30% 정도 가볍지만 현대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무장은 충실히 갖췄다고 평가받던 모델이었습니다. 사거리 100km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PL-12를 운용해 가시거리 밖 공중전을 벌일 수 있고 수출용 유도폭탄인 FT 시리즈를 운용할 수 있어 나름 정밀 폭격 능력도 갖췄는데요. 일반적인 전투기들과 마찬가지로 마하 1.6까지 가속할 수 있어 초음속 비행 능력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FTC-2000G는 지상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와 3톤의 폭탄을 탑재해 대공 무장이 빈약한 반군에게는 천적이나 다름없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날아다니는 표적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실제로 미얀마 북부 산악지대 남파트카르 지역에 있던 반군을 축출하기 위해 출동했던 FTC-2000G는 기지로 영영 복구하지 못했는데요. 대공 무기가 없는 반군 머리 위에 폭탄을 떨구는 간단한 임무였음에도 반군이 발사한 FN-6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맞아 격추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반군이 비교적 신형인 FN-6 보병 미사일을 보급받을 리 만무했고 인근 국가에도 수출된 전례가 없어 많은 전문가들은 FTC-2000G 전투기가 차량에 거치된 기관총에 격추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중국과 미얀마 정부의 발표 그대로 FTC-2000G가 기관총이 아닌 FN-6에 격추됐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FN-6는 생산된 지 20여 년이 넘는 동급 무기 가운데 가장 성능이 떨어지는 구형 무기입니다. 최대 사거리도 38km 정도에 불과하고 별도의 조준용 전자장비가 없어 소총처럼 가늠자로 격발해야 하는 저질 무기인데요. 여기에 속도도 느려서 만일 FN-6의 접근이 감지되었다면 급가속해 피해버리면 그만인 무기였습니다. FTC-2000G에는 기본 생존 장비라 할 수 있는 미사일 접근 경보 장치나 플레어도 없었다는 뜻이 되는데요. 심지어 조종사 2명도 탈출하지 못하고 실종된 것을 보면 사출 장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미얀마 FTC-2000G 격추 사건은 해당 기종 도입을 검토하던 여러 나라에게 상당한 충격이 될 전망입니다. 기관총에 맞았건 미사일에 맞았건 적의 원시적인 수준의 공격에서도 생존이 불가능한 수준의 전투기라면 어떤 전장에서도 실전이 어려울 것이며 이 전투기를 구매하려던 잠재 고객들은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참다 못한 미얀마 군부가 발끈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군부가 경험한 중국산 전투기의 끔찍한 성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군부 쿠데타 이후 중국 회유반, 협박반으로 미얀마 군부는 JF-17 초도 물량 6대를 수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배치 시작 몇 년 뒤인 2022년 9월 미나옹 흘라잉 당시 총리가 직접 나서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JF-17 중 제대로 나는 것이 없다 라며 푸념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미얀마가 중국으로부터 구매한 JF-17 전투기 대다수가 구조적 결함과 무기 부품 기술 부족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JF-17의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 체계 등에 문제가 있으며
기체도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하는데요. 당황한 중국 정부는 파키스탄 기술진을 비밀리에 파견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깨진 독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실제로 반군의 저항에 내전 상태나 다름없는 미얀마는 공군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구형 미그기를 출동시킬지언정 JF-17은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중국산 JF-17 40대의 구매 계획을 세우고 있던 나이지리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시범 도입한 세대를 1년 정도 운용해본 나이지리아 공군은 대량 구매 계획을 철회하고 이탈리아제 저가형 경공격기 M346FA를 도입했습니다. 중국산 JF-17 전투기의 결함과 낮은 가동률에 치를 떨었던 미얀마가 또 중국산 전투기가 격추당하는 일을 겪자 미얀마 당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놀란 것인데요. 현대 전쟁에서 전투기가 기관총에 의해 격추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이는 해당 기체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자신들의 무기 품질 향상은 뒷전이고 시장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무기 판매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중국은 무기를 판매하면서 정치적 영향력도 동시에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얀마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등의 분쟁 지역에서도 중국의 무기 판매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에 대한 중국의 무기 공급은 중국이 글로벌 군사 영향력을 넓히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국 분쟁을 부추기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중국이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성을 위협하는 행위로 평가받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중국의 이러한 행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불법적이고 규제를 무시한 무기 판매를 지속할 경우 그 영향력은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안보적으로는 잠재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주변국의 분쟁을 빌미로 무기를 판매하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 중국이 북한을 통해 간접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만약 중국이 북한에 대한 무기 공급을 늘리거나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한다면 이는 한국에게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키고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중국의 무기 판매와 군사적 확장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중국의 불법 무기 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를 통해 중국의 무기 수출을 규제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미얀마 군부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일삼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국제적으로 제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은 자국의 방산 산업을 더욱 강화해 국제 무기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글로벌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KF-21 전투기나 K2 흑표,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동시에 중국산 무기의 경쟁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술적으로 앞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한국은 동맹국들과의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호주, 일본 등과의 군사적 협력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 균형을 유지하고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견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외교적 협력을 통해 중국의 무기 판매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얀마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한국에게도 중국은 잠재적인 적성국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이 무기 판매를 통해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려는 시도는 한국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산 산업의 강화, 동맹국들과의 군사적 공조를 통해 중국의 팽창을 저지할 대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